안녕하세요. 이번 장은 이제 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 세우기 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능 진단과 가설을 살펴볼 거고요. 기능 진단과 가설의 수립 과정, 가설의 구성, 또 두 번째는 가설 세우기, 세 번째는 가설 검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 진단과 가설. 기능 진단과 가설의 수립 과정입니다. 예, 기능 진단과 가설 진술은 과정의 마지막 결과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과물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한 성공적인 중재 계획입니다. 아동에 대한 행동 중재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가설 진술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가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명백한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도입한 변수인 통제 변수를 정확히 찾아내고 추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기능진단 평가가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이끌지 못한다면 기능진단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문제행동의 기능에 기초한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중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문제행동 정의하기, 초기 가설을 세우기 위해 간접평가 실행하기, 직접 평가와 관찰을 통해 가설 입증하기,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환경적 변수를 설명하는 가설을 진술하기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아동의 행동 중재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가설의 구성입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가설 문장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설은 아동의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행동 지원은 개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 행동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에는 선행 사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제 행동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직전 사건뿐 아니라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면 배경 사건도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가설에는 문제 행동을 기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에는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런 4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가설 문장은 다음 2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설 문장 형식 1. 선행사건 또는 배경사건 상황에서 아동 이름은 추정된 행동의 기능을 위해 문제 행동을 한다. 자, 가설 문장 형식 2. 아동 이름은 선행사건 또는 배경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정되는 행동의 기능을 위해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식을 갖춘 문제 행동에 대한 몇 가지 가설 문장은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사건을 먼저 볼게요. 엄마께 야단을 맞고 등교한 날 지각하여 선생님의 벌점 지시를 들으면 보미는 지시 수행을 피하기 위해 자해 행동을 한다. 네, 문제 행동이 이제 자해 행동이 되는 거고 그 앞에 배경사건과 선행사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은 자 진수는 아동, 친구가 안경에 대해 이야기하면 선행사건, 그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추정기능, 크게 소리를 지른다. 네, 소리를 지르는 데에 앞에 배경사건, 선행사건과 추정기능을 살펴본 예입니다. 자, 보라는 체육시간 뒤에 수업시간에는 수업 참여를 피하기 위해 책상에 엎드려 있다. 자, 액면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행동이 문제 행동이지만 사실은 선행 사건을 살펴보면 체육 시간 다음에 수업 참여를 힘들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얘는 다른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여기까지가 선행 사건이에요. 은서는 그 장난감을 갖기 위해 추정기는 친구의 발을 깨문다. 문제 행동은 무는 행동이죠. 근데 선행 사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예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세우기입니다. 기능 진단과 지원 계획 간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 지원의 3단계, 즉 가설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수집된 정보와 최종 결과물인 지원 계획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설 수립은 그 정확도에 따라 수집된 진단 정보와 중재를 연결시키고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다루게 될 환경적 상황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도에 앞서서 가설을 세워봄으로써 기능 진단에 의한 행동의 의도를 더욱 확실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가설은 관찰된 선행 사건, 행동, 후속 결과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124페이지 주 교재에 보시면 표 6-1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날짜가 있고요. 아동의 행동이 얼굴 잡기 및 눈꺼풀 벌리기,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파괴 행동이죠. 그래서 선행 사건을 살펴보면 오전 간식을 먹은 후 대그룹 위에 모이는 자리에 모여 앉기 시작하였고 교사가 정면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한 줄은 바닥에 한 줄은 의자에 앉았는데 친구들이 태경아 앉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태경이는 친구들이 앉으라는 말을 듣고 그중 평소 얼굴을 만진 경험이 있는 우빈이 옆에 앉아서 흐라는 소리를 내면서 우빈이의 두 뺨을 두 손으로 잡고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우빈이 얼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웃는 행동이 꼭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후속 결과로 작은 목소리로 태경아 하지 마라고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말하자 태경이는 더 세게 뺨을 누르면서 크게 소리를 내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교사에게 말하자 시선을 살피지만 계속 행동을 보여 친구 얼굴을 세게 누르면 안 된다고 말해주자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사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일반 교사가 인사할까요? 라고 하자 친구들과 함께 인사 노래를 불렀어요. 자, 여기서 가설을 세우면 혜경이는 대집단 활동 중 이야기 나누기나 발표 시간을 싫어하고 어렵게 생각되어 상황에서 탈출 및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친구의 얼굴을 잡는 문제 행동을 하는데 특히 선호하는 친구의 옆에 앉을 경우 문제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행 사건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 행동이 또 나타났는데 태경이는 평소 얼굴을 만진 경험이 있는 또 우빈이의 옆에 끼어들어 줄을 서서는 뒷뺨을 세게 누듯이 잡고 웃었습니다. 주위에 또 친구들이 태경아 줄 서야 돼. 그러면 친구가 힘들어 라고 말해주어도 행동을 멈추지 않자 친구가 특수교사에게 울면서 일렀습니다. 교사가 가서 우빈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자라고 하고 다시 줄을 서도록 하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자, 가설을 세우면 태경이는 5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심심해서 선호하는 친구의 얼굴을 잡는 문제 행동을 하는데 특히 줄서기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을 때 문제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후 특별활동이 끝난 후 대부분의 친구들은 센터 사회교실 프로그램을 하러 4층으로 가서 교실에는 10명 정도의 적은 수의 친구들만 남아있고 오후 간식을 먹기 전 20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블록놀이만 교사가 허용해서 친구들은 종이벽돌 블록으로 놀이하고 있으며 일반 교사는 컴퓨터로 쪽지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행동이 일어났어요. 태경이가 블록 영역에서 벽돌 블록 2개 정도를 쌓기를 시도하다 컴퓨터를 하고 있는 교사에게 다가와 무릎에 안기면서 일반 교사의 두 볼을 손으로 감싸 안고 흐라고 소리를 내며 바로 교사의 눈꺼풀을 벌리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일반 교사는 태경이에게 태경아 왜 심심해? 선생님은 지금 친구들 편지 써줘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블록놀이 하면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반 교사의 눈꺼풀을 벌리는 행동을 해서 교사가 태경이를 무릎에 내려앉도록 하고 단호하게 그만해 라고 말하자 더 크게 소리내어 웃는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설은 태경이는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주제로 놀이하는 상황을 어려워하며 성인과의 놀이가 더 익숙해서 교사의 얼굴을 잡는 문제 행동을 함으로써 관심 끌기 행동을 하는데 장시간 보육되어 있는 날에는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설을 위한 질문은 1. 왜 아동이 이 행동을 지속하는가? 또 2. 어떤 선행사건이 문제행동을 일어나게 하며 어떤 선행사건이 문제행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 3. 문제행동이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4. 행동 후에 어떤 후속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선행사건과 문제행동, 후속 결과, 문제행동의 기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행동에 대해서 간접평가와 직접 관찰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에 근거한 정보가 있으면 문제행동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가설이란 관찰 가능한 종속 변수나 독립 변수가 시사하는 있을 법한 기능적 관계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울 때는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과 문제행동에 대한 진술 외에도 간접평가와 직접 관찰 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알게 된 문제행동에 추정되는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가설은 기능 진단에서 얻은 정보와 행동 지원 계획 간의 관련성을 확인해 주어 행동 지원 계획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능의 가설이 확정된다면 과제를 줄여주거나 아동의 선호도를 활용하여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표 6-3을 살펴보면 배경사건은 엄마의 당직근무로 어린이집 문 여는 시간에 가장 먼저 등원한 게 배경사건이에요. 선행사건은 실외놀이를 가기 위해 복도에 나가 줄을 설 때 제일 먼저 이름이 호명되어 줄을 서는 거고, 문제행동은 뒤에 줄을 선 민영이의 다리를 꼬집고 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사가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어요. 기능은 무료함 달래기, 관심 끌기. 기환이는 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주변의 또래를 꼬집거나 때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사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아침에 집에서 엄마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일찍 등원하게 된 날 선행사건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경사건은 비가 와서 실외놀이를 나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선행사건은 대집단 모임 자리에 모여 앉아 교사가 동화를 들려줄 때 샌프란시스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행동이 일어나요. 동화를 듣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라고 이제 주제나 상황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주변의 또래들이 세우미를 바라보며 웃었고 부다님이 아동의 뒤에 와서 앉아 자리에 앉아 동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인데요. 세우미는 대집단 활동 시 상황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세우미가 좋아하는 실외놀이를 못한 날 행동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했을 때 이런 관심 끌기 행동을 빈번히 보인다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설은 수집된 정보들과 평가 자료에 기초한 각각의 행동의 환경적 원인에 대한 경험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동기화 활동, 배경사건은 문제행동으로부터 시간상 분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반응으로 동기화 행동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6-2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행동 변수 아래에 있는 물음표가 이를 반영합니다. 어떤 문제 행동은 다양한 동기화 활동, 배경사건, 선행사건 또는 행동을 유지시키는 후속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다 그러면 128페이지에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림 6-2에서 위에 두 개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된 우연한 사건으로 도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 지르기와 욕하기는 주의 집중 형태의 정적 강화,
그리고 달아나려는 형태의 부적 강화, 둘 다에 의해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동 중재 전략도 두 가지 행동을 유지시키는 후속 결과를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활동은 쉬는 시간, 선행사건은 교사가 학업적 요구사항을 제시했을 때, 행동은 소리 지르는 욕하는 행동, 결과는 교사는 아동을 질책하거나 뭐가 문제니? 라고 질문하는 주의 집중의 정적 강화를 합니다. 또 동기활동이 쉬는 시간, 선행사건은 학업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소리 지르고 욕을 똑같이 했어요. 결과 교사는 아동을 타임아웃 시켰습니다. 욕으로부터 벗어나는 부적 강화를 사용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교사가 분명하지 않은 수업을 했을 때 아동은 우는 소리를 하고 책상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해요. 이 결과 교사는 아동에게 좀 더 쉬운 과제를 주면 이제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부적 강화가 되겠죠. 또 이제 복도와 매점이 부릴 때 아동이 자기의 머리를 치는 이제 파괴 행동의 자해 행동을 했어요. 결과는 교사는 붐비는 공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벗어나게 하는 부적 강화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이에요. 가설 검증은 문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를 입증하여 가설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가설을 반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설은 진단 단계에서부터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추정된 변인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문제 행동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이는 문제 행동의 선행 사건일 수도 있고 문제 행동의 후속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없애거나 조정한 상황에서의 문제 행동 발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후속 결과, 예를 들면 정적 자극, 회피 자극을 조작할 수도 있고 선행 사건, 과제의 난이도, 과제의 길이, 활동의 선택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을 검증할 때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문제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판별되었더라도 검증은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행동에 미치는 각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을 할 때에는 조건들을 시간에 따라 교대로 제시하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실험적 관점에서 이 과정은 반전 설계 또는 단기 반전 설계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제 행동이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면 이는 가설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빈이의 방해 행동이 주로 대집단의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일어나며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지루하여 관심을 받고 싶어서 발생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빈이의 특수교사는 다빈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지루하여 관심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입속에서 혀를 튕겨 계속 소리를 내는 방해 행동을 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4일 동안 매일 아침 10분씩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계획하여 가설 검증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평소 하던 대로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였고 화요일에는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중간중간 아동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어 아동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이 발표하였을 때 또래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잘했어와 같이 칭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특수교사는 다빈이가 교사와 또래의 관심을 얻게 되면 방해 행동을 덜 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지루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 방해 행동이 발생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조정된 방법을 중재의 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목요일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관심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 행동의 발생을 평가하였습니다. 예, 나흘에 걸친 가설 검증 결과를 이제 교과서에 그림 6-3과 같이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평소와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한 날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관심을 제공한 날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로 방해 행동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검증은 가설의 정확한 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문제 행동이 비교적 복잡하고 만성적인 것이라면 지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문제 행동의 잠재적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아동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본 후에 적절하지 않으면 계획을 수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설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지원 계획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약간의 문제 행동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문제 행동의 심각도, 가설 검증의 용이성과 실행 가능성, 자료에 근거한 가설 및 지원 계획이 갖는 장기적인 유익 등을 고려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행동이 쉽게 반전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가설이 새로운 기술 교수와 관련이 있을 때 그 중재가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략이 학습되고 나면 그 전략을 아동에게서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설 검증의 결과에 따라 개발한 중재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면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째, 원래 가설을 가지고 새로운 중재를 계획하는 것이 있고요. 둘째,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 진단을 확대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본 가설 검증 사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능 평가 중심의 미술 놀이 활동이 발달 지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 자, 첫 번째 가설. 선호하는 활동이 없을 때 활동 참여 거부로 자리 이탈 행동이 일어난다. 두 번째 가설. 선호한 물건을 제거하면 징징거리면서 우는 행동이 일어난다. 세 번째 가설. 관심을 받기 위해 식판을 두드리는 행동을 한다. 이제 구조화된 면접과 감찰을 통해 각 문제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가설 검증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대상 유아의 문제 행동을 선호 물건 제시와 선호 물건 제거 조건에서 각각 10분 검증, 5분 휴식하였습니다. 연속 기록법을 사용하였으며 가설 검증 회기 동안 나타낸 문제 행동 빈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선호 물건 제시와 선호 물건 제거 조건 설정에 따른 문제 행동 발생 빈도는 이제 표의 그림과 같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선호 물건을 제시했을 때 자리 이탈 행동이 몇 번 일어났는지, 징징거리며 우는 행동은 몇 번 일어났는지, 식판 두드리는 행동,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번, 선호 물건이 어떤 걸 제거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래프로 표현해서 어떻게 했을 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지를 볼 수가 있는 표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가설을 수립하기 위해 이제 문제 행동을 정의하고 간접, 직접적 평가와 관찰을 통해 가설을 진술하는 진행 단계를 알고 있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관찰된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가설 수립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세 번째, 문제 행동에 관한 관찰 평가 자료에 근거한 정보가 있으면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검증 가능한 가설 문장에 포함되어야 할 아동의 이름, 선행 사건, 추정 기능, 문제 행동의 네 가지 요소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또 다섯 번째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이제 사례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가설 세우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설 1, 2, 3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그 퀴즈에다가 이 가설 세우기를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건을 구성을 해서 배경사건, 선행사건, 문제행동, 후속결과, 문제행동의 목적으로 해서 가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집으로서 5장 마치고요. 다음 장에서 7장 문제 행동에 대한 배경사건, 선행사건 중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